대출 규제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갭 투자가 괜찮을까요? 대출 규제 때문에 무슨 리스크가 커졌다는 걸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오해하는 부분인데,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투자의 어떤 위험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이제 좀 즉흥적으로 받죠. 바로 그냥 단순 생각하면 대출 규제가 막 많아져. 뭔가 좀 리스크가 커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거는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다음번 매수자 보고 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수자들, 기존 소유자들한테 대출을 상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번 매수자 보고 대출을 줄일 테니까 좀 집 좀 사는 것 좀 기다려봐 라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매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집을 팔고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매도자이자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악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거니까 매도자들한테는 악재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대출 규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매도자도 그 집을 팔고 결국에는 매수자가 될 거기 때문에 매수를 막아놓으면 매도자도 못 팔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매도자도 못 팝니다. 매수자도 못 사고요. 그러면 매도자가 못 파는 순간 매도 물건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줄지만 매도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는 내가 다음 사람이 사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 거죠. 왜? 매수자가 주니까. 근데 매도자도 같이 줄어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게 못 사게 하는 거지 집값을 내리는 규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집값을 내리는 건 도대체 뭐냐? 결국에 매도자들한테 경쟁자를 늘려줘야 되는 거니까 하다못해 세금을 높이든 아니면 금리를 높이든 뭔가 부담을 줘가지고 못 버티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온다고 해. 그러면 이제 집값이 빠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겪어봤단 말이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엄청나게 높이거나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해버리면은 단기적으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할 것인가? 금리가 지금 급등할 일은 없으니까. 그럼 세금을 진짜 과거처럼 몇 배씩 때릴 것인가? 그러면은 갑자기 나오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 물건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거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왜? 어차피 매수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니까 어차피 이거를 팔아봐야 세금 때문에 팔아봐야 무주택자 되는 것밖에 없는데 무주택자 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전월세 부족, 금리 인하의 어떤 전세 급등 이런 것들도 걱정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있는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될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정말 고령의 노부부들 아니면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있는 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걸 팔고 또 옆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다들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고요. 세금이 늘어나면 못 버틸 사람들 몇 개들 던지고 나서는 다시 그냥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게 리스크냐라고 보면 사실 리스크는 아니고 매도 매수 둘 다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포 지금 사도 될까요? 마포를 지금 사도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살 수 있냐 없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되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지 않나.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마포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6월달 때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고점으로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약간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월달, 5월달, 뭐 7월 초 정도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외당했던.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동네인데 왜 이렇게 소외당하지 하는 곳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그 어떤 뭐 입지라는 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에 똘똘한 한 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일 좋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많이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거기 바로 옆에 있는데 뭐 한 연식으로 치면 한 5, 6년 차인데 너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거죠.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어떤 대출 규제가 세지고 뭐 세금이 세지고 뭐 뭔가 매수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막 무리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막 억지로 그 다 오른 거를 뭐 사러 가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건지 여기서 이제 투자의 갈림길이 생기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고 뭐 현금도 많으시고 나는 뭐 무조건 좋은 집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면 뭐 이미 다 오른 거 많이 오른 거를 사도 되겠죠. 근데 투자금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면 뭐 15억짜리가 20억이 된 아파트를 지금 사가지고 대출 뭐 6억 받아서 14억 투자해서 사서 1, 2억 오르는 거랑 뭐 아직 12억, 13억인데 요거를 뭐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14억 정도 됐는데 뭐 15억 정도 됐는데 요거 6억 대출 받아서 9억을 투자해서 뭐 1억 오르는 거랑 뭐가 나으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뭐 후자가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한 20년 살 거다. 나 절대 이사 안 간다. 뭐 그러시면 저는 뭐 추경 매수도 괜찮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6년 정도, 7년 정도 살면 다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덜 오른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요. 안녕하세요. 강남이 부동산을 리드하는 게 50년 후에도 동일할까요? 뭐 50년 후에야 뭐 획기적인 교통망이 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순간 이동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은 50년 전이면은 1970년대였는데 1970년대에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5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2000년 초반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예측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50년 뒤를 예측하는 건 참 무의미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뭐냐면 50년 뒤에 강남이 뭐 대체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강남보다 더 좋아질 만한 동네가 뭐가 있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강남구라는 곳의 어떤 그 지금의 입지가 다른 동네가 위협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뭐 이건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를 해보면은 저는 뭐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등이나 3등은 뭐 있겠지만 1등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지도를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의 모든 인프라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 인프라를 어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강남구에 갈 수 있는 교통망 그리고 강남구에 모든 그 인프라를 쏟아 넣으면서 거의 수십 조를 갖다 부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고도 성장할 때 모든 인프라를 갖다 넣은 동네가 강남인데 앞으로 50년간 그러면 강남은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그 강남에 넣었던 그 인프라의 어떤 그 규모만큼 다른 동네에 다 몰빵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일부 하더라도 강남구든 뭐 강남 인근에다가 더 인프라를 더 많이 넣겠죠. 왜냐면 이 모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무언가가 이렇게 생겨나서 그게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 동네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 뭐랄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20년 전만 해도 서울에 지하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잘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년 전에는
분당선 그때 막 만들었었고 6호선 막 만들어가지고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 뭐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역 막 겨우겨우 부랴부랴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그 지하철들의 핵심은 강남을 어떻게 빨리 가게 만드느냐. 이거가 거의 모든 노선들의 핵심 설계였어요. 어떻게든 강남에 빨리 접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뭐 도로 노선이나 뭐 하다못해 버스라도 강남에 한 방에 가면 집값에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강남의 인프라가 되게 좋으니까. 그 좋은 인프라를 내가 어떻게든 빨리 접근할 수 있으려고 다들 노력했고 인프라가 깔렸고 그러니까 강남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강남이 더 좋아지니까 인프라가 또 모이고 회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인프라를 갖다 집어넣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GTX가 없었지만 이제는 GTX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GTX도 이제 뭐 A가 아니라 B, C도 만들고 뭐 DEF도 만들겠다고 하죠. 그 DEF까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강남에 빨리 가게 하려고. 결국에 강남에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 게 GTX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GTX B가 강남을 안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왜 강남 안 지나가게 해주냐고.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 것처럼 향후 뭐 어떤 획기적인 어떤 교통망이나 뭐 공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지 않으면 아마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제2의 강남보다는 제2의 서울을 만드는데 향후 10년간 뭐 모든 우리 국가의 총력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2의 서울을 못 만들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체는 안 된다. 그렇지만 수요가 조금이라도 좀 늦게 몰릴 수 있도록 2등, 3등 지역들을 어떻게든 뭐 만들어내야겠죠. 잠실은 이제 안 오를까요? 대출이자 때문에 죽겠어서 이제 안 오를 것 같으면 팔아야 하는 건지 팔았다 후회할런지 답답합니다. 자기 돈인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은행 노예는 힘드네요. 네, 뭐 저도 뭐 잠실에 살지만은 잠실이 집값이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2년, 23년에 잠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아파트랑 잠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잠실이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 잠실이 우선 대단지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한 단지에 많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약간 서울 강남 수문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단지가 막 큼직큼직한 게 한 5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면 바로바로 이제 실거래가가 뜨니까 하락도 빨리 뜨고 상승도 빨리 뜹니다. 근데 이 강남구만 하더라도 뭐 대치동에 조금 대형 단지들 있지만 뭐 테헤란로 인근, 삼성동 뭐 이런 데들은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냥 횡보. 22년, 23년 약간 횡보하고 살짝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잠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실이 뭐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가격 정도는 뭐 큰 틀에서 물가 상승률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가 그럼 뭐냐? 앞으로는 이제 잠실 마이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지금 했고요. 아마 32년도에 공사가 다 끝날 텐데 제2의 코엑스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 코엑스 있죠? 코엑스 무역센터 그만큼이 그대로 이제 잠실로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실은 앞으로 뭐 포텐셜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GTX A도 그렇고 뭐 C도 그렇고 대부분 다 삼성역 쪽에 이제 인프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잠실이 약간 지금까지는 그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요. 약간 오른쪽에 외곽에 좀 빠져 있는 거였는데 그 강남역 기준으로 보면 잠실이 좀 먼데 삼성역 기준으로 보면 잠실이 좀 가깝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지키고 싶지만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입니다. 그럼 파셔야죠.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지금 정도의 이자인데도 못 내시겠다고 하면은 그건 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버텨봐야 아마 세금이나 뭐 이자로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다 뱉어낼 거기 때문에
정말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남 좋은 일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를 할 때 투자금과 이자 그리고 대출 금액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산수의 영역인데 산수를 해보시면 돼요. 집값이 5% 올랐는데 뭐 대출을 80% 받아가지고 이자를 4%씩 내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5% 오른 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한 2%도 안 오른 거죠. 이자 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자 냈다고 해서 양도세 깎아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또 내야 됩니다. 양도세 내야 되지, 취득세 내야 되지, 뭐 중간에 뭐 복비부터 뭐 이사비까지 뭐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 따져 보시면은 대출을 막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막 집값에 막 80%씩 받아서 유의미하게 상승분을 다 먹는 게 쉽진 않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내 능력치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내 능력치 안에서 사야 되는데 뭐 동네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면 좋겠어요.